제 이름은 한미선이라고 합니다. 55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겠지만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을 꾼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제 돈을 가져가는 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업자이자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던 박성훈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왜 새벽에 저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려던 것도 있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이 2,347원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3억 2천만 원이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20년간 운영해온 작은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정리하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3번에 걸쳐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억 5천, 두 번째는 1억, 세 번째는 7천만 원. 출금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일주일 이내였습니다. 받는 사람 계좌는 제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제 돈을 가져갔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 통장 비밀번호는 저와 남편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증서도 제 휴대폰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던 박성훈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에 혼자 무언가를 열심히 하던 그 모습, 그리고 최근 들어 유난히 자주 보이던 그의 행동들. 제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도 있었고 제 가방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믿는 친구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노트북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3년 5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 이재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옛날 친구를 만났어. 대학 동기인데 기억나? 박성훈이라고. 저는 잠깐 생각해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힘든 상황이래. 사업이 망해서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집에서 한두 달만 지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겠다니요? 그것도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편과 말다툼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훈이는 내 은인이야. 대학 때 내가 장학금 못 받아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을 때 자기 용돈을 몽땅 빌려줬어. 그때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난 대학도 못 나왔을 거야. 이제 그 친구가 힘들 때인데 내가 외면할 수 있겠어?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한두 달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박성훈이 우리 집에 온 날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는 큰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 가방만 들고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인상은 좋아 보였습니다. 말씨도 부드러웠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한두 달만 신세지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한두 달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안방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원래 제가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박성우는 주로 자기 방에 있었고 식사 시간에만 나왔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성훈이 점점 우리 집안일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준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달랐습니다. 그가 저희 부부의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형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박성훈의 말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성훈이 말이 맞아. 성훈이는 사업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경험이 많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박성훈 씨가 언제쯤 나갈 것 같아? 한두 달이라고 했잖아. 벌써 3주가 지났는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성훈이가 아직 갈 곳을 못 찾았대.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나갈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박성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우리 집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짐이 늘어났고 거실에 그의 물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성훈이 남편에게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박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사업인데요.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업계에 인맥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형님이 자금만 대주시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는 벌 수 있습니다.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사업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몇 번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새 사업이야? 게다가 박성훈 씨도 사업이 망해서 여기 온 거잖아. 어떻게 믿고 돈을 댈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달라. 성훈이가 전에 실패한 건 동업자가 배신해서 그런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관리할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요즘 친환경이 트렌드잖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박성훈은 매일같이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자료를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결정했어. 성훈이랑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 자금은 우리 예금에서 1억 정도 쓸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이라니요?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여보, 믿어봐.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야. 성훈이를 내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그 친구가 사람이 어떤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우리 집에는 새로운 동업자가 생겼습니다. 박성훈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에게는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박성훈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이 없을 때 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청소를 하다가 박성훈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는데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몇 걸음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보니 사업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계약서에는 남편이 2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억이라고 들었는데 2억이라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보니 이익 배분이 5대5가 아니라 3대7이었습니다. 남편이 3, 박성훈이 7이었습니다. 돈은 남편이 더 많이 되는데 이익은 박성훈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약인가요? 저는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따졌습니다. 여보, 투자금이 1억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계약서에는 2억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이익 배분도 이상하잖아. 우리가 돈을 더 대는데 왜 3대7이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성훈이 방에 들어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성훈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돈만 대는 거고 성훈이가 모든 일을 하니까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야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돼? 우리 돈으로 사업하는 건데 왜 우리가 30%밖에 못 가져가?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여보, 성훈이를 의심하지 마.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사업을 몰라서 그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렇게 대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박성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성훈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 베란다에서 목소리를 낮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형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씨는 완전히 믿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더 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목표 금액이 다 모이겠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계획? 목표 금액?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박성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요. 통화가 끝나고 박성훈이 돌아오자 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박성훈은 우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성훈이 외출하면 그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성훈이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휴대폰이 3대나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이 휴대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박성훈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SNS도 없었고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박성훈이 가짜 이름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남편의 대학 졸업 앨범을 찾아봤습니다. 오래된 앨범이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쳐서 남편의 과 사진을 찾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과 닮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해봐도 박성훈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남편의 대학 동기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25년 전 장학금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란 말인가요?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박성훈 씨랑 대학 때 사진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을걸. 그때는 사진을 많이 안 찍었잖아.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제 의심을 말하면 또 싸울 게 뻔했습니다. 저는 혼자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탐정 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탐정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박성훈의 사진과 정보를 주며 의뢰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이름이 진짜인지 전과가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일주일이면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박성훈과 남편의 사업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해. 1억만 더 투자하면 정말 크게 벌 수 있대.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이미 2억을 넣었잖아.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남편은 매일 설득했습니다. 박성훈도 함께 설득했습니다. 형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도 제 재산 다 걸었어요. 우리 같이 성공합시다. 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탐정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다음날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의뢰하신 박성훈이란 사람, 실제 이름은 강민석입니다. 개명한 기록도 없고요. 완전히 가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탐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2번 복역했고요. 최근에 출소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수법이 항상 비슷합니다. 지인을 통해 접근해서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잠적하는 겁니다. 서류를 보니 강민석, 즉 박성훈의 과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가족을 파산시켰습니다. 5년 전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회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남편과 박성훈이 시작한 사업이 가짜였다는 말입니다. 투자금은 모두 박성훈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명의는 있지만 실제 사업장도 직원도 거래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2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돈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 재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남편분께 이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은 믿어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퇴근해 있었습니다. 박성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서 서류를 보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해야겠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박성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저는 방에 있겠습니다. 박성훈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박성훈이 누군지 알아? 아니, 강민석이 누군지 알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민석? 그게 누군데? 저는 서류를 하나씩 남편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성훈은 가짜 이름이야. 진짜 이름은 강민석이고 전문 사기꾼이야. 전과도 2번이나 있어. 당신이 만난 대학 동기 박성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성훈이가 그럴 리 없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이 사람은 25년 전에 당신을 만난 적도 없어. 장학금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우리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착오가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성훈이한테 물어볼게. 남편이 일어나려고 하자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증거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성훈이는 내 친구야. 25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고. 이런 조사 결과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여보, 졸업 앨범 봤어? 박성훈이란 사람은 당신 과에 없었어. 당신이 25년을 알았다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투자한 회사 알아? 그 친환경 포장재 회사. 그거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야.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우리가 넣은 2억은 고스란히 그 사람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 사업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은행 거래 내역, 회사 등록 서류, 전과 기록 등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성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형수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일어서며 박성훈을 쳐다봤습니다. 성훈아, 아니 강민석 씨. 이게 다 사실이야? 박성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석이 누구예요? 저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 전과 기록 다 여기 있어요. 당신이 10년 전, 5년 전에 한 일들 다 나와 있어요. 박성훈, 아니 강민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들켰네요. 형수님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전 형수님을 좀 우습게 봤나 봐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너 정말 사기꾼이었어? 강민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그건 좀 심한 표현 아닌가요? 전 그냥 사업가일 뿐이에요. 투자를 받아서 제 사업을 한 거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업이라니요? 회사 실체도 없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당신은 우리 돈을 훔친 거예요.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훔쳤다니요. 형님이 자발적으로 투자하신 건데요. 계약서도 다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정말. 남편이 강민석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저는 남편을 막았습니다. 안 돼, 여보. 폭력 쓰면 우리만 불리해져. 저는 강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다 됐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당신이 여기서 바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강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가죠. 어차피 이제 끝난 일이니까.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를 지켜봤습니다. 혹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경계했습니다. 10분 후 강민석은 캐리어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 그리고 형수님.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통장에 있던 그 3억 말이에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억?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2,347원.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돈, 제 3억이. 강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서류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동안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형수님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인증서도 복사했고요. 남편이 다시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강민석은 이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경찰에 신고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전 이미 다 준비됐거든요. 돈도 다 빼돌렸고 다음 목적지도 정해뒀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억이 사라졌습니다. 투자금 2억과 제 통장에 3억. 우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강민석이 나간 후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112에 연결되자 저는 사기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탐정 보고서,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강민석의 전과 기록 등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우리도 알고 있는 상습범입니다. 최근에 출소했다는 정보는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또 범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 추적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꾼들은 준비가 철저해서요. 이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강민석이 사용하던 방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갔습니다. 중요한 서류도 여분의 휴대폰도 노트북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남은 것은 몇 벌의 옷과 빈 서랍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강민석과의 만남부터 사기 과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민석은 우리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두 가정도 그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한 가정은 젊은 부부였는데 강민석이 부부의 친척으로 위장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서 1억 5천을 갈취했습니다. 다른 가정은 60대 노부부였는데 강민석이 아들의 대학 선배라고 속이고 2억을 빼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주변에 협력자들이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가짜 신분을 만들어주는 사람, 돈을 세탁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석의 행적을 일부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했고 부산의 한 모텔에 투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모텔로 갔지만 강민석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강민석이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전과자들입니다. 강민석의 공범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직을 통째로 검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경찰에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좀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조직은 흔적을 감추는데 능숙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강민석을 찾아내면 안 될까? 저는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사기 피해자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강민석이 사용하는 가짜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훈 외에도 김동욱, 이상철, 최준호 등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강민석이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는 도박을 좋아했고 특정 지역의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형사는 고맙다고 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경찰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석을 인천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도박장을 단속하던 중 우연히 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사실에는 수갑을 찬 강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 돈 당장 돌려줘요. 강민석은 비웃었습니다. 돈? 이미 다 없어요. 제가 쓴 데다가 도박으로 날렸어요. 돌려줄 돈이 없다고요. 형사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강민석, 아니 여러 이름으로 활동한 당신. 피해자가 우리가 파악한 것만 15명이에요. 총 피해액이 20억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10년은 들어갈 겁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10년? 전에도 5년 살았는데 뭐. 또 살면 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미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했었거든요. 남은 재산을 압류해도 피해액의 10%도 안 될 겁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니요. 5억이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강민석이 구속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가 조사가 진행됐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3명, 피해액은 30억이 넘었습니다. 검찰이 강민석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횡령, 위조 공문서 행사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강민석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강민석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강민석의 범죄 경력과 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20년간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을 속였습니다. 늘 지인을 통해 접근했고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적당한 시점에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강민석 때문에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가족이 해체됐습니다. 저의 진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6개월간 우리 집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신뢰를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우리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감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오랜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을 때도 그의 머릿속에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배심원도 방청객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석의 변호인이 반론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실패한 것뿐입니다.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회사 실체가 없었습니다. 사업 계획도 허위였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복도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예요. 강민석이 제 아들 친구라고 속였어요. 2억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죠. 그 돈은 제 남편 사망 보험금이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드디어 강민석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강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검사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20년간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2번이나 복역했지만 출소 후 바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는 습관적 범죄자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강민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3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12년. 생각보다 긴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배상금 30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강민석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검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피고인에게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정의인가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돈을 모두 썼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억을 6개월 만에 다 쓸 수 있을까요? 분명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추적 전문가였습니다. 그에게 강민석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탐정은 2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석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와 지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여럿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강민석은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강민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3채 있습니다. 또 친구 황철수 명의로 된 상가 건물도 하나 있고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탐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타인 명의니까요. 강민석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위장한 것이 교묘해서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강민석이 실제 소유주이고 동생과 친구는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매입 자금의 출처를 추적합니다. 동생과 친구에게 그런 부동산을 살 돈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둘째,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강민석이 관리했다면 그가 실소유주입니다. 셋째, 증인을 찾습니다. 강민석이 자기 재산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즉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민석의 동생 강민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 직접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 명의로 된 오피스텔 3채는 누가 산 건가요? 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산 거예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계좌에는 오피스텔을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매입 자금은 어디서 났나요? 강민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형한테 빌렸어요. 그 말은 강민석이 실제 소유주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비는 모두 강민석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계약할 때 누구를 만났나요?
한 임차인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명의신탁 무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호와 황철수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증거가 더 강력했습니다. 자금 출처, 관리비 납부 기록, 임차인 증언 등 모든 것이 강민석이 실소유주임을 가리켰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편을 들어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세 채와 상가 한 채는 모두 강민석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압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각해도 총 12억 정도였습니다. 피해액 30억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나머지 18억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강민석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계좌들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석이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계좌가 있었고 그곳에 상당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해외 자산 추적은 더 복잡합니다.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국제금융범죄 전문가와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개월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콩 계좌에서 8억, 싱가포르 계좌에서 5억이 발견됐습니다. 총 13억이었습니다. 이제 총 25억을 확보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12억, 해외 계좌 13억. 아직 5억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큰 성과였습니다.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3명의 피해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첫 모임은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석에게 3억을 빌려줬습니다. 제 작은 회사를 정리하고 받은 돈이었어요. 이제 저는 빚만 남았습니다. 30대 여성도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2억을 사기당했어요. 부모님 노후 자금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 해요. 70세가 넘으신 분들이요. 저는 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모두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고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저는 재산 추적팀의 리더가 됐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찾으면 모두와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니 혼자서는 찾지 못했을 단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강민석이 가상화폐에도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가상화폐 거래소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몇 주 후 법원이 거래소에 정보 제공을 명령했습니다.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강민석이 약 4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를 압류 신청했습니다. 이제 총 29억을 확보했습니다. 목표 30억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억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강민석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모든 이름, 모든 주소, 모든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피해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석에게 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사기꾼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설득한 끝에 그녀가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 줄 몰랐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당신 명의로 재산을 남긴 것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제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돈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주식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이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제가 대신 갚을 수는 없지만 이것만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잘못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총 30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액 30억을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확보한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각하고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받고 가상화폐를 팔고 주식을 처분하는 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원이 배상금 분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 피해자의 피해액에 비례해서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5억을 사기당했으므로 전체 피해액의 약 16.7%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을 돈은 약 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금보다 1천만 원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 배상금을 받는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 넘는 싸움 끝에 드디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받기까지 저희가 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탐정 비용,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합치면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1년간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일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저 역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돈 거래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 이상한 점이 보이면 바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60대 노부부 중 한 분은 이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배우자는 배상금을 받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은 어떤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피해자 모임은 배상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연자가 됐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강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녀는 최근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사업 투자를 제안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강하게 믿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먼저 그 친구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투자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거래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2주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해보니 역시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제 조언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강연을 듣고 사기를 예방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사기 범죄자의 재산 추적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둘째,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강화해달라. 셋째, 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해달라.
청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답변을 내놓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 사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맹신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이전보다 더 평등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강민석은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뻔뻔할까? 1년 후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석이 피해자들에게 면회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5명이 함께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면회실에서 강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제 딸이 저를 면회왔다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알게 됐대요.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선생님들한테도 이상한 눈빛을 받는데요. 제 잘못 때문에 제 딸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양심이었습니다. 그걸 다 잃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물었습니다. 출소하면 뭐 할 거예요? 강민석이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딸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끼친 피해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요? 돈은 이미 다 돌려줬잖아요.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기 예방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물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강민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12년을 살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강민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진심인 것 같던데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피해자가 반박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에요. 지금도 연기하는 거예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진심일 수도 있고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강민석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복역 중 모범수로 선정되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피해자 모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23명 중 13명이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강민석의 가석방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출소 후 사기 예방 활동에 참여할 것. 정기적으로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 강민석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8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강민석이 출소한 날 우리 피해자 모임 대표 3명이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나왔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에?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약속 기억하죠? 사기 예방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먼저 작은 일을 구해서 생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사기 예방 강연에 참여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단순 작업이었지만 강민석은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첫 강연은 한 달 후였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중은 약 10명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사기꾼 강민석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십 명을 속였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을 훔쳤습니다. 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중 8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를 선정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어떻게 돈을 빼냈는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민석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의 심리와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요? 강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습관이 됐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다른 청중이 물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나요? 다시 사기를 칠 생각은 없나요? 강민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강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듣는 이야기가 더 실감났다고 했습니다. 이후 강민석은 정기적으로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회사, 지역센터 등 여러 곳에서 강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한편 저와 남편의 삶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배상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카페를 운영하고 저는 사기 예방 상담 봉사를 했습니다. 카페는 피해자 모임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면 함께 도왔습니다. 어느 날 강민석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가 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민석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노력을 인정해요. 강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후로 강민석은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석은 꾸준히 성실하게 일했고 강연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그의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강민석이 카페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용서한 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증오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피해자들이었다면 저를 영원히 미워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당신을 증오했어요.
하지만 증오는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용서를.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카페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기 피해 상담센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우리 피해자 모임도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전국 조직이 됐습니다. 각 지역에 지부가 있고 정기적으로 교류합니다. 사기 예방 캠페인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학교와 기관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는 한 달에 10회 이상 강연합니다. 그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남을 돕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강민석은 딸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정부의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우리의 청원과 노력 덕분에 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재산 추적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집니다. 어느 봄날 우리 피해자 모임의 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23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강민석도 초대받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모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극복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에서 생존자가 됐고 이제는 지원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민석을 용서한 것.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증오를 내려놓으니 우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5년 전 생각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이겨냈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5년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지원자로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 우리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이제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충격적인 새벽 통장에서 3억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의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그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뢰와 가짜 신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연대하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보람입니다. 친구라던 남편의 동업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산지 6개월, 제 통장에서 3억이 사라진 그날.
그날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기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증명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